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2부에는 주로 이제 이 다른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라 중미 무역 분야를 하도 관심 많은 씨가 이거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하나 여러 경제 지표들을 해놨는데 좀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리디노미네이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게 뭔지 도대체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왜냐면 나라별로 다음에 어차피 자주 하시니까 나라별로 하고 중미 무역 분야부터 좀 어떤 시각으로 좀 말씀 보고 계신지. 일단 보고 있는 것 자체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란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지만 미국에서 분명히 중국이 따라잡아 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은 느꼈던 것 같다라는 판단은 있고요. 이게 미국이 PPP 기준으로 보면은 33페이지의 왼쪽 밑에 건데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 100을 미국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GDP로 봤을 때. 근데 PPP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달러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반 분들은 저희 달러 기준으로만 알고 있지 PPP 기준은 뭔지 구매력 기준이잖아요. 네, 구매력 기준입니다. 구매력으로 본다면 미국이 중국이 앞서.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 구매력으로 앞선 거야? 의미가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하길래 나는 이걸 무슨 GDP를 비룰 때 그럼 달러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지 무슨 구매력 기준으로 하냐. 내가 이 말은 한 적이 있는데 또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이 말을 하니까 내가 약간 당황했는데 뭐냐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방향성 자체가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미국은 그냥 밑에 있는 제조업들을 발전시키는 국가로서 기능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다시 소비를 하는 쪽으로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구매력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어져 버린다라는 건데 뭐 그냥 진짜 근데 PPP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아니 너무 제가 이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의미를 막 부여해서 얘기를 하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나 싶었지 나는.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비교하기에 편해서 좋은 부분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의미 있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33페이지의 오른편을 보면 정말 국가별 무역 비중을 보면 덩샤평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지. 그렇죠. 덩샤평이 저희 어쩌면 시진핑이 한 게 아니라 등석평의 있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그러지만 인도도 인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인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34페이지에 이거 IMF에 있는 차트인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 원래는 미국이 중심이었어요. 독일하고 미국이 중심 국가였는데 95년만 해도 2015년에 보셨을 때 중국이 중심 국가가 됐다는 거죠. 전 세계의 무역에 있어서. 그렇게 IMF 거예요? 예, IMF. 중국이 중심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 꼴 보기 싫다라는 게 미국에서 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차트입니다. 에너지 차트인데 그쵸. 셰일가스를 하면서 이 굵은 선을 보시면요. 이게 경상수지 같은 거예요. 에너지에 있어서. 이제는 수출 수입이 똔똔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에너지 막히거나 말거나 이제는 다른 나라의 에너지 사정을 상관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중국에 대해서도 약점을 잡아서 공격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경제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중국은 그렇죠. 1대1로라는 게 어쩌면 과거에 서역에서 교류를 해가지고 중국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란까지 가서 연결해서 이태리를 네덜란드까지 가겠다는 건데 암스테르담까지 이걸 미국은 싫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은 충분히 이거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그거예요. 내가 봐도 야 이거는 어차피 어쩌면 중국은 그걸 연결하고 싶고 미국은 나는 이제 필요 없거든. 이란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끊어가지고 해서 중국 너네 목 죄겠다는 거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 상황이 되니까 저는 미국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여기서 미국이 가만히 중국을 바라봤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상수지가 그냥 미국의 적자가 중국의 흑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같이 성장을 하는 그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첨단 산업을 발달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엄청 빠르게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걸 보면 진짜 2000년대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그냥 확 자초한 거네. 예, 이건 1인당이라서 이렇고요. 오른쪽이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중국이 2배예요. 그러니까 13억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쫓아온 거지. 전체 인구를 했을 때 특허 출원하는 거는 중국이 미국의 2배로 올라가 35페이지 버렸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정말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근데 이게 그렇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우리가 아편 전쟁 때 이후에 중국이 몰락한 거지. 그 이전에 세계를 지배한 건 중국이었거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쫓아오는 게 짜증 나는 거고. 짜증나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갈등이 격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36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하이테크 제품 수출이 너무 늘어났어요, 중국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게 이 왼쪽 밑에 건데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감소합니다. 엄청 감소합니다. 이게 중국이 무역하는 국가다 아니면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무역 글로벌 금융위기 생긴 다음부터 생각보다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미국한테는 얘네들 내수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위기 요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외국에서 이제 칼럼이나 이런 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 전부 다 대규모 폐쇄 경제 구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한번 블록화 시켜서 붙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예. 블록화해서 붙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면 비관론의 극단을 가요. 왜냐하면 블록화할 수 있는 나라가 투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돼요 이 말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은 또 블록화되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또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둘이. 제가 지금 중미 무역 갈등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자료를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같은 중미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너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무역 수지의 적자나 흑자 문제하고 화웨이 문제는 아예 그냥 별개로 떼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예. 우리 친중원 팀장도 계속 얘기했는데 무역 문제, 관세 문제는 언젠가 해결이 될 것 같아. 예. 근데 화웨이로 대표되는 이 테크라든가 어떤 서로의 미래에 대한 경쟁 부분은 어쩌면 긍정적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서로 더 새로운 걸 갖고 와야 되고 내재화 시켜야 되고 각 나라가 두 그렇죠. 나라 다 내재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잡아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따라오는 거를 딴지 건 게 사례가 있나 좀 찾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화웨이가 한 1, 2년만 화웨이가 깔리는 게 늦추기만 해도 미국이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약간 자신감 갖진 게 37페이지예요. 미국 인구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중국은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계속. 중국이 인구가 많아도 얘들은 네. 1인 1자녀 때문에 청년 인구가 줄고 있고 그렇죠. 고령화되는 거.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젊은 세대를 받아들이고 히스패닉 받아들이고 하니까 인구는 계속 젊은 세대가 늘고 있고. 미국은 그러니까 자신감은 약간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더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죽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8페이지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오른쪽 위에 차트입니다. 이것도 IMF 자료인데 제가 이거는 숫자를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이 그림을 보셨을 때 관세가 결론적으로는 소비자한테 광범위하게 전달이 돼 버린다라는. 당연하지. 이거는 이뤄내야지.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네. 우리 둘이서 하니까 내가 말투가 광혁이랑 우리는 참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인 교과서적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를 부정하진 않아 내 말은. 그래서 관세 문제는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놓아둘 수가 없는 문제야 관세 네. 문제는. 왜냐면 이거는 아무 득이 안 되니까. 거기다 더해가지고 플러스가 오른쪽 밑에입니다. 이게 작년의 무역 효과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2017년 9월하고 11월하고 2018년 9월 11월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이 줄어드는 만큼 멕시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보셨을 때 이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자료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국이 줄어드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량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수요라는 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비용이 올라 굳이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세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중국을 없앤다 그래서 멕시코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계속 고집은 못 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한국이 손해를 별로 안 봤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끔 가다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말씀하실 때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랬다. 중미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이 줄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것 때문에 한국 수출이 줄은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생각하시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39페이지에 요거는 뭐냐면요. 요 오른쪽에 그림만 보시면은 사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최근 이코노미스 때 한번 질을 했던 거잖아. 이걸 뭐 네. 좀 뒤져보자고 했던 건데 입법 체계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가 쓰기가 서로 복잡하다는 거지. 미국은 먼저 생각하실 게 대통령법도 있고 국회에서 하는 법도 있고 주 법안도 있어요. 헌법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주에서 결정하는 것도 법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헌법이 제일 센데 이거는 거의 안 변하는 거고 법률 행정법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게 주법보다 훨씬 센 법이에요. 행정법규라는 게. 근데 중미 무역 분쟁 됐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그럼 행정 법규로 우리가 다 그걸 제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왜 이거 행정 명령이거든요. 왜 행정 명령으로 하느냐? 법으로 제정해야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중국에서 법률 제정은 전인대 때만 할 수 있어요. 전인대는 내년 3월이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법의 이해책을 참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저도 봤을 때 최근에 이게 좀 저는 미중 무역 분쟁 두려운 부분이에요. 분명한 거는 법 체계가 다르고 결국 둘이 합의안을 도출할 때 각 나라의 어떤 그걸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법률상으로 불가능해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무부 부장이 뭐 양벌을 1인치 하면은 1야를 요구한다. 네. 미국이 나는 이런 답답함이 중국도 분명히. 중국은 어떻게든 봉합하고 싶거든 지금. 그렇죠. 봉합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말에 시진핑이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설명을 하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또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듣는 편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1대1로 대화를 하면은. 그래서 이 행정법규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터넷 규제를 왜 풀어줄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페이지는 꼭 한번 뿌려서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한 페이지는 좀 나중에 이거 한번 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잘 이해들을 못하고 계시더라고. 중미 무역 분쟁을 좀 다시 쓸까 하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워딩으로 해서 쓰면 일단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는 게 이 부분과 결국 얼마 전에 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중국 가면 페이스북 못 보잖아요. 예.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이 어쩌면 일방적인 요구는 공산당 중국의 정치 체계를 이해 못하는 거죠. 사실 중국 애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국 리서치 오래 해온 곳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중국의 문화라는 것은 저희 서구의 어떤 민주 체제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호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 민주주의만이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중국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 제가 그 문화를 싫어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다 무시하면서 미국이 이런 식의 무역 협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 생각이 좀 그게 걱정이에요.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다른 그치. 나라 국가를.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고요. 이 4차 산업은 왜 넣냐면은 제목을 원래 중미 무역 분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이슈 10가지 하고도 연결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41페이지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간으로 노동 생산성이 모든 국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까지. 이게 노동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결론적으로는 42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왼쪽 위에 그림인데 자본 생산성, 그러니까 자본을 집어넣어가지고 성장률이 나오는 것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하잖아요. 민간이나 이런 데서 자본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 한계 왔지. 예. 그걸 넣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기술력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를 저는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서는 경제를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요즘 경제가 43페이지 봐주시면 이건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이 뭐를 수출을 하는 게 있는데 미국이 뭘 수입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 빼버리면은 되나? 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꼬이기 시작하는 스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들이 모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44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신 음향 장비 이거 결국 뭐냐면 화웨이하고서는 그 핸드폰이거든요. 그런 애들 거기다가 컴퓨터하고 사무용품까지 전부 다 수입 의존도가 50%가 되는 나라 물건들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르는 건데 왼쪽 밑에 보시면 공공 인프라 투자 중에서 PPP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정책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2천억 달러를 통해 가지고 1.5조를 투자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OECD 국가들이 PPP 비중이 한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PPP 그 많은 PPP를 도대체 늘 수가 어떻게 늘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넣어놨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중미분이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저는 34페이지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다 보고 있고 37페이지 그림도 한번 이거는 PPT 양식의 자료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추후로 제가 이코노미스트 좀 더 이제 워딩하면서 정리를 더 파고 들어야겠죠. 근데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양권의 문화 차이를 좀만 인정해주면 이게 접점을 달 수 있는 이슈인데 그렇죠. 이게 거기서 지금 막혀 있으니까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대1로 얘기하면은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1대1로라는 게 어떻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암울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 지금 어쩌면 중국의 역사라는 거는 난 참 임상적이었던 게 시진핑이 전에 무슨 뭐 중국 무슨 공산당 창건일인가 뭐다가 맨 처음에 지나가는 게 그거잖아요. 소위 뭐죠? 그 난징 조약인가? 9.7 비슷하게 내가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후퇴하던 몰락하던 중국을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이제 중국몽이라서 시진핑 외치는 건데 그다음에 1대1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견제 같은 게 오래 들어가는 걸 보면 그건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오늘은 나라별로 좀 한번 다뤄보자. 국가는 진짜 짧게. 중요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47페이지에 미국은 하나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 6월 말 7월 넘어가면서 지금 9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부채 한도하고 재정 한도 얘기 나오겠네. 이 얘기 나올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뉴스플로우 한번 따라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는 제가 이 경제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미국 경제 걱정하는 겁니다. 미국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경제 자체는 요거 나오는 거 이슈로 분명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거 셧다운 문제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살아나서 소비가 올라가면은 독일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9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의 경기 예상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OECD에서 경제 예상하는데 5월은 오히려 3월하고 대비했을 때 올려놨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러면은 유로존 바닥 찍었다 보는 거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출에 있어가지고 해외 수출은 별로 안 살아났는데 내수 주문이 오히려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살아나면서 독일이 지금부터 하반기 들어가면서 점점 살아나는 그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넘어갈게요. 중국은 아마 최진영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솔직히 올해는 안 망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올림픽 수요 있어가지고 올해는 안 망해요. 근데
10월에 소비세 인상이 있거든요. 그 소비세 인상 때문에 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왜곡 효과 나오니까 그거 10월에 왜곡 효과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미국도 10월 전에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일본도 9월, 10월에 약간 왜곡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유가도 9월, 10월에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제 펀더멘탈은 안 나쁜데 이슈가 막 불거져 올라오면서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악재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제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도는 되게 좋아요. 인도 저는 될 수 있으면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인도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있어요. 보면은 뭐 영어 쓰는 나라고 네. 어쩌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미국이나 뭐 일본 입장에 인도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인도는 그걸 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가 그런 식의 서양 자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네, 인도가 지금 경제 성장률 5.8%라서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서 지금 사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라 중에서 좀 재밌는 나라가 오히려 멕시코하고 브라질은 지금은 저는 접근하지 특히 웃긴 게 지금 58페이지에 네. 그 통화 개혁이 있었죠, 인도가. 인도요? 네. 인도 통화 개혁 한 다음에 그거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른 거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다르지. 한데 그래도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가 올해 요번 달입니다. 요번 달에 인도에서 진짜 역대 최대의 정부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서는 미리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인도는 하반기부터. 러시아는 뭐 사실은 러시아는 60불 정도 수준에서 유가만 좋으면 다 좋은 나라예요. 러시아가 유가만 되면 뭐 재정 자체가 균형 재정 환율이 얼마냐? 60달러다. 뭐 이거만 알고 계시면. 뭐 멕시코는 사실은 지금 제가 보지 마시라고 그러는 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그 때려놓은 거 그거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시고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은 올해 신주호 연구원도 아마 얘기했었을 텐데 MSCI EM 지수 편입에 대해 가지고 와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와치리스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베트남 펀드 많이 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베트남은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건데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거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까지 섞여 있어서 저는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의 경제가 천년만년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 공산당이 아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을 놓겠다라는 거를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폴란드가 재밌는 얘기가 폴란드가 칼레츠키가 재무장관을 지냈던 나라예요. 근데 폴란드가 지금 임금 인상률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되게 웃기는 게 칼레츠키 왜 하면 웃냐면 칼레츠키가 어쩌면 소주조 성당노의 이론의 주창자죠. 네, 그 사람이 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칼레츠키가 칼도 모형 보통 동학에서 경제 동학에서 하는 거 하시는데. 근데 경제 성장률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2017년, 18년이 중미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라고 그러는데. 폴란드가 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5%대까지 올라간 게 2018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려놨고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됐던 게 70페이지에 봐보시면요. 주택가격 올리면서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시켰어요. 이거는 뭐 완전 반대 정책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하는 나라가 뭐냐면 폴란드 옆에 있는 헝가리입니다. 동유럽이 요새 이머징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고 동유럽 입장에서는 그게 독일이거든요. 그치. 그걸 받아가지고 조립하고 중간재 수입 수출하고 막 이런 건데 사실은 동유럽 애들이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저는 이거 보고 오랜만에 업데이트했거든요. 근데 프라하에 여러 가지 슬픈 사건이 났는데 우리가 관광지로만 가지만 뭐 체코라던가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들이 다 어떤 유럽의 공장이 되어 있고 유럽의 이머징인데 이쪽들은 경제가 살아나는데 많이 썼던 정책들이 결국 약간 재정 정책 쓰고 재정 확대시켰죠. 그리고 뭐 부동산 정책 쓰고 뭐 이랬던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하면 또 자꾸 오해들 하니까 넘어갑시다. 한국 경제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런 편은 아닌데 아까 앞에 이제 폴란드하고 헝가리 보셨잖아요. 근데 밑에 두 개만 보셔도 돼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급여 임금 근로자 가계소득이 중요하다라고 그랬던 건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좀 문제인데 이게 오히려 제가 예전에 주택 가격 한번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 선형성으로 그 선을 그어 보시면요. 주택 가격은 보통 2018년에 제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로로 수렴할 거다라고 선형적으로. 근데 이 2018년 초에 정책을 펼치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왜곡이 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기대했던 거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든 굉장히 세게 나와주는 고민하겠죠.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디플레이션 한국은 뭐 아무리 뭐 당을 다 따도 디플레이션 공포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얘기들이 이거 안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걸 다루는 거는 예. 디노미네이션은 결국 하는 법에 의해서 시작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개정이 돼야.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논의가 될까? 한번 그 얘기 좀 다뤄봅시다. 근데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게 한다라고 해도 이거 준비하는데 보통 한 5년에서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근데 이거죠. 말씀드리는 우리가 거죠. 이제 금융실명제라는 걸 갖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갑자기 전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예.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전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들 하시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건 일단 절차상으로 결국은 일단 첫 번째는 쉽지 않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당 쪽에서 특히 이 찬성하는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선진국 사례예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 원화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자국 통화의 가치 대외적인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달러에 1,000원보다는 1달러에 1원이 더 위상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위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비용 측면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 발행해야 되지, ATM기 다시 해야 되지, 뭐 정부에서 시스템 다시 만들어야 되지. 그런 건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아실 게 거고. 뭐 부양 효과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갖다 붙이는 거고 예. 에이팅 제일 문제는 세원학법인 세수 증가를 위해서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5만 원짜리가 너무 퇴장이 많았고 예.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가장 문제는 이거로서 일어나는 어떤 실물 자산에 대한 어떤 그렇죠. 부작용? 이게 만약에 지금 담배 같은 게 만약에 샀을 때 4,700원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게 4.7원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매길 때 5원으로 절상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굉장히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바꿨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물건 가격이 안 올라갔음에도 올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뒤로 빼는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 올리지.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뭐 어떤 탕화의 돈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4.7원짜리가 0.7원이라는 화폐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이 5원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다 떠나서 하기 쉽지 않은 게 아까 말했지만 절차상에 이제 복잡함도 있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는 그 현 정부가 부동산 잡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왔는데 그 건드리면 답이 없거든. 두 번째는 그거죠. 부동산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통화가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발표 나는 순간에 자산으로 다 투자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거죠. 이걸 대비해서 만약 이게 뭐 하는 내부에서 조용히 논의가 됐다 치자고요. 뭐 막 기사화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 같냐면 어떤 이들은 이걸 갖고서 이제 실물 자산을 현금으로 사겠죠. 네. 아니면 현금 증여해가지고 실물 자산을 바꿔 놓겠죠. 뭐 부동산을 좀 싸게 넘겨도 되거든요. 그래도 뭐 사면 문제 없으니까. 아니면 금을 사놓거나. 네. 아니면 뭐 있을까요? 펀드를 든다. 리츠 같은 거 되겠네. 리츠 펀드.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올랐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말장난들 같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논의 자체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자국화폐의 대외적 이익이겠죠. 지금 현재가 약간 디플레이션적 상황이고 세원학부 세수 네. 이게 제일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게 처음 원래 했었잖아요. 옛날에 환이란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저 1950년대 이거는 한 번은 공산당 그거하고 문제 때문에 한 번 했었던 북한의 통화 공작 차단하려고서는 한 번 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2차로 했었던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 한국 전쟁 6.25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53년에 한 번 펼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환으로 바꿨을 때.
그죠. 그때 한번 하고 군사정변 들어왔을 때 1962년 이게 2월에. 실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어떤 리디노미네이션의 기억이에요. 그 환을 원으로 바꾸면서 예, 그렇죠. 이때가 세일을 했으니까.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 바꿔준다고 그랬대요, 돈을. 그래가지고서는 저 돈을 그 쌀포대에다 담아가셔가지고선요. 돈이 많으셨구나. 이거 짤포대 담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이거 뭐가 뭐 바뀌나 봐요. 그래서 뭐 냄비랑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었대요, 이게. 지나고 나면 한국의 지주들이 몰락했던 게 예. 해방 이후에 이제 토지 채권 뭐지 그쵸, 그거 나오면 그거 그냥 다 지주들이 잘 모르던 사람이니까 그거 했고, 또 하나는 채권 발행되면 그거 다 버려버려. 예. 그 고물상들 뭐 D 증권이 그걸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채권들 갖다가 했다가. 원래 그 얘기가 있죠. 전쟁이 나서 그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됐을 땐 무조건 다 사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항상 존재하죠. 차용증이니까. 예, 그 뭐 리디드메이션 성공한 나라 터키 같은 나라는 성공했어요. 지금 워낙에 안 좋다라고 그러지만 요 2005년 1월에 보시면요, 그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자체를 바닥으로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은 버텼기 때문에 성공한 국가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짐바브웨는 아실 거예요. 무지막지한 진짜 인플레이션 상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거는 경제를 어떻게 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로 돈의 화폐 단위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경제가 좋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구간에서 쓰시는 게 맞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경제를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짐바브웨가 얘기하셨으니까 마무리 짓고 이제 환율 얘기 좀 짧게 했지만 그래도 환율은 다른 이슈니까 예. 이렇게 3부에서 잠깐 다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